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미국의 재정 긴축에 따른 우려가 이어지며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한미 간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올해 8월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7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설 특수는커녕 동맥경화라는 말마저 등장하며 꽁꽁 얼어붙은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 준비하고 있고요. 창업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양식으로 알려진 음식입니다. 장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장어 전문점 창업에 대한 정보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반등에 성공한 채 장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지만 추가 모멘텀의 부재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면서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가와 월트 디즈니가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타임워너와 랄프 로렌도 기대밖의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0.05% 오르면서 다우 지수 13,98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1,51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하락하면서 3,16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달 말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우려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소득세 환급과 세금 사면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한 몬티 직전 총리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선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반응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 상승한 6,29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1% 넘게 하락하면서 7,58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1.4%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6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퇴진한다는 소식과 도요타 자동차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호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술주와 금융주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뉴소프트는 지분 인수 계획 발표로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3.7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46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0.06%, 홍콩 항생 지수 0.47% 오르면서 2,434, 23,25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원 올랐습니다. 1,088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선전했지만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진 탓에 오름세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디즈니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제약 소매업체인 CVS도 실적 호조에다가 올해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케이블인 HBO와 영화사인 워너브로더스를 보유한 타임워너사가 지난해 4분기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타임워너는 지난해 12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한 11억 7천만 달러, 주당 1달러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순이익은 7억 7천3백만 달러, 주당 76센트였습니다. 또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순이익도 주당 1달러 17센트로 1달러 10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증시에서는 이 밖에 특별한 모멘텀도 없어서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로화 강세 문제를 유로존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대해서 독일이 반대하면서 유로존 내에서의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였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재계 박람회에서 다음 주 11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2월 중순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로화 환율의 수준은 유로존 성장을 위해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 대상에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실시되는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면서 긴축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인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잇따라 내놓은 소득세 환급, 세금 사면 등 공약들은 인기 영합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 기금을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3 회계년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한미 간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미동맹 관계가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동맹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박 당선인의 뜻을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핵 문제로 박 당선인이 그쪽에 우선 관심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 살리기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물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은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에너지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서원한 기자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엠머니 대담 프로그램 경세재민 초계 출연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은 능률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위원회 신설을 제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 자원 분야를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셔서 대단히 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순발력 있는 그런 대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지구를 16바퀴 넘게 돌아다녔다는 김신종 전 사장은 머니파워를 앞세운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바로 뭐 직전에 중국 그 공기업 사장이 들어와서 한국 얼마 불렀나? 그래서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일 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 전 사장은 다양한 대안에너지를 개발해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자원 자금률을 높여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률이 최소 50%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석유가 한 13%, 광물이 뭐 한 29 내지 30% 수준입니다 현재. 아직은 50% 도달하려면 멀었고. 광물 자원에 대한 김신종 전 사장의 진솔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5시 30분 M머니 대담 프로그램 경제재민 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계열사 방침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 5일 오전 9시쯤 정 부회장을 피고 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정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입니다. 올해 기업 경기가 지난해 못지않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을 늘리면서 대상을 확인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희정 기자가 전합니다. 제조원가 7.6% 증가, 매출액 증가율 2.8% 감소, 당기순이익 3.5% 감소.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관련 수치들입니다. 최악의 불황이라는 평가 속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이 느끼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올해 1월 69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설 법인 수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L자형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규모와 대상을 늘려 저성장 위기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증 규모를 역대 최대인 40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에 3분의 1을 집행해 상저하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저하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신규 보증 지원 규모가 3분의 2 수준인 7조 원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는. 또 환율 전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수출기업에는 8조 원을 지원하고 건설사에도 3조 7천억 원을 공급키로 했습니다. 일본의 환율 전쟁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동력인 녹색,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5조 원 이상을 보증해 박근혜 신정부의 성장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이나 세터민, 여성가장 기업은 물론 1인 창조기업, 나들가게 같은 사회적 기업에도 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증권 업황은 살아날 줄 모르고 증권 1번지 여의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 인심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증권업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설 상여금이나 귀성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성비는 대략 30만 원 안팎, 설 선물은 5에서 10만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액수가 큰 곳은 삼성증권으로 월급의 약 50%가 지급됩니다. 삼성증권은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 귀성비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설과 추석에 경로효침비로 기본급의 30%를 지급합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곳 가운데는 하이투자증권이 5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증권은 사원급의 경우 30만 원, 책임자급 이상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은 각각 30만 원, 동부증권은 20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증권사들은 귀성비 대신 5에서 10만 원 상당의 선물 중 직원들이 선택해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품목으로는 식료품류가 가장 많았고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곳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증권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지난해 과장 이하 직급에 대해서 30만 원의 설 귀성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생략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특별 설 상여가 없었고 한화투자증권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상큼하게 아침을 열어주는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사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성장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준 이사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연준 이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 등 몇 가지 지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미국 경제 성장에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집값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연준 이사는 마지막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거주지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 IGB 일렉트로닉스 CEO는 아이폰의 이름을 팔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이폰이 원래 브라질 상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브라질에서 아이폰이란 이름은 IGB 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00년 아이폰이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폰을 브라질에서도 판매했는데 그 시기 IGB 일렉트로닉스도 본사에서 만든 아이폰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지적재산위원회는 오는 13일 애플의 아이폰 상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제 아이폰을 못 보나 했는데 다행히 IGB 일렉트로닉스 CEO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상표권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0대 초반 전 세계 PC업체 1위였던 델이 244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에 매각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델이 사모펀드 먹이로 전략한 점이 업계에서는 쓸쓸함이 남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 데 힘입어 지난 1990년 중반 하루 100만 달러 정도였던 델의 인터넷 매출은 2001년에는 하루 4천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시장의 무게가 기울었지만 델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델도 나름 노력한 끝에 기업용 PC 시장에 힘을 쏟았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000억 달러를 웃돌던 시가총액은 최근 20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PC 시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델, 이제는 투자 매물로 전락했고 결국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요, LG화학이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LG화학 최근에 어떤 이슈 가지고 있는지요? 네,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계속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기관의 매수세를 좀 받으면서 급락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시장에 선도 먼저 했던 부분이 이제 화학업종인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석유화학회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좀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PVC라든지 ABC 사업, ABS 같은 그런 합성고무 사업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한 70%가량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예. 가장 큰 과거의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제 분사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대표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거는 거의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씻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뱅가드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예.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화학업종에 대한 약세를 특히 또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동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반면에 기관이 뭐 프로그램성 매수세로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좀 올려왔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베이시스상의 좀 약세를 동반한 매물이 기관 쪽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화학업 쪽이 더욱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LG화학 역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수급 상황은 최근 어떻습니까? 네, 수급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계속 줄기차게 좀 이어지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지는 매도세가 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죠? 네, 사실 화학업종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이 예. 좀 예상치보다도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렇죠.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많이 안 좋았고요. 그 전에 춘절 수요 이전에 좀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뒤에 공백기로 접어들면서 예. 춘절이 좀 다가오니까 오히려 제품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왜냐면 그 전에 좀 재고를 많이 좀 땡겨놓기 때문에 예. 일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제한적으로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학주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수급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매수를 좀 지금 당장은 좀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직전 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29만 2,500원인데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한 28만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28만 원 정도대에서 좀 강한 지지력과 함께 거래량이 좀 수반되고 기관이나 외국인 내 매수세가 이제 전환됐을 때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을 때를 좀 노려보셔야 예.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한다고 하셔도 단기적인 좀 대응을 좀 하시면서 32만 원 정도를 예. 단기 저항대로 인식하는 짧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벤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했다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될 때까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 있는 목요일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늘어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매물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면 웬만큼 좀 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 매수는 28만 원 지지적 좀 확인하시고 하시고요. 예. 반등 시에도 32만 원의 저항은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LG화학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업도 가게도 돈줄이 말라버린 동맥경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연 기자가 돈맥경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얼마 전에 뵀나요? 뵌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은행도 돈을 쌓아두고 요즘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양적 완화와 가계 부채까지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이 돈이 소비,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 은행도 현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화폐 유통 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락한 뒤에 차차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속한 164개 사이의 총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1년 6.5%로 늘어났습니다. 개인들도 빚이 많아서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화폐 유통 속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도 없어서 현금이 최고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 침체에 빠진 상태인데요. 취득세 감면 효과로 반짝하던 주택 거래는 새해 들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기업과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좀 돈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010년 말 9조 7,910억 원이었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012년 말 25조 원으로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이후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규모는 21조 원에서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지 않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금융권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회사채 시장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제 돈맥 경화 현상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였는데요.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 돈이 돌지 않아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돈을 뿌리게 되더라도 경기는 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는데요. 오히려 나중에 돈을 일시에 시중에 빠르게 돌게 되면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화폐 유통 속도 하락을 감안해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반등할 경우에는 폭발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이 밖에 다른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내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전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통화의 그 유통 속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개인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졌다. 개인들이 이제 현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 빚 갚느라고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은 뭐 집값 같은 경우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마땅한 거죠.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뭐 경기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집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현금 보유율이 높아지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예금이 들어오면 기업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안 빌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은행에 예금 들어오면 필요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이제 얼마금을 이제 그 지급 준비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앞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릴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돈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빌리니까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크게 따지면 두 가지. 하나는 개인은 소비를 할래야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업은 투자를 할래야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맥 경화 현상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은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위기로 들어간다는 징후거든요. 기업이 좀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지 개인 소득이 늘어나고 이래야 좀 돈맥 경화 현상이 풀려나갈 텐데. 결과적으로 경기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를 해야 살아나는 건데 기업이 투자를 못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도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서 은행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도 소비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개인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소비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경기 불황의 전조죠.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우리가 1997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전에는 이 통화유통 속도가 M2 통화유통 속도가 보통 1.45 정도 됐거든요. 위기를 겪으면서 0.8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2008년 금융위기 그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수치가 바로 그거죠. 수치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명목 GDP 나누기 그 통화량 하면은 이제 통화 유통 속도가 나오죠. 항상 그래서 그 피셔의 그 방정식으로 하는 것이 명목 GDP는 항상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유통 속도가 낮아지니까 통화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GDP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0.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매경의 보도를 보니까 글도 쓰셨더라고요. 0.69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 지금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투자 계획도 지금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말이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과거 역사를 좀 그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항상 새 정부 출범 초기 한 6개월은 투자가 안 됩니다. 6개월 동안은 정부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어떤 방향을 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한 번 하면 100억, 200억, 심지어는 1000억, 2000억이 엄청난 돈이 공장을 세우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6개월 동안 이게 어디로 갈지 정부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정하면 기업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 6개월간 투자가 감소했는데 금년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출범 안 했지만 당선인이 확정이 된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또 침체에서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좀 우리 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은 좀 낮아져야 될 텐데 그게 가중되다 보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방향을 못 세운 정도가 아니고 기업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면서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만 민생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기업들의 투자인데 이 대기업은 더 옥죄는 방향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물론 정부에서 이번에 한 가지 참 바람직한 것은 기존 순환 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박정선이 그 얘기를 했죠. 기업가들에게 그 부분을 좀 투자에 써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1000억, 2000억 드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아까 화폐 유통 속도라는 이제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치에 이르면 좀 심각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물론 틀리겠죠. 다른 왜냐하면 경제 제도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 아까 했지만 금융 M2 기준으로 해가지고 97년 금융위기 전에 1.5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0.78로 떨어졌다가 지금 0.6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금 한 회복되려면 한 1 근처 정도는 가야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1.56 정도 가던 것이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0.8로 떨어진 이후에 성장률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 속도가 반으로 떨어진 만큼 성장률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1 정도 이상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이 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저성장이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뭐 연초에 뭐 다들 전망을 상저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작년 초에도 상저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더 경기 하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조짐들을 볼 때 금년에도 상저하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요. 상반기에 뭐 투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될 수 없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저가 가속화됨으로써 지금 기업들의 그 이익이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손해가 굉장히 나고 있고 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엎친 덮친 게 설상가상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기업들 투자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데다가 수출마저 엔저 대외 때문에 경제학권도 안 좋고요. 문제가 되면서 투자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디커플링 따로 예. 간다는 얘기. 예. 지금 세계 경제 회복 받는 김에 우리가 동승하거나 우리가 앞서가야 될 마당에 예. 지금 정권 교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 엔저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추가됨으로써 지금 이게 투자가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여기 화폐 유통 속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제가 보기에 이런 결과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금년에 일자형 정도가 아니고 예. 잘못하면 저는 금년 하반기가 예. 굉장히 위험해요. 하반기 예를 들면 9월 달에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예, 예. 독일 메르켈의 총선이 있어요. 독일에.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 메르켈의 재집권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이 메르켈을 자꾸 그 남유럽에 퍼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세금을 퍼주거든요. 예. 계속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연전연패했는데 만약에 그 연속 석상에서 9월에 예. 메르켈이 재집권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또 한 차례 좀 이후에 또 엄청난 폭풍이 불겠군요. 몰아치고요. 예. 왜냐하면 메르켈이 그나마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남유럽과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돈을 퍼주고 돈을 대주면서 하고 있는데 예. 그 무렵에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에 하반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그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컨틴전시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요금 조금 진정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죠. 예.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 원엔 환율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약간 좀 진정되잖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항상 원화가 고평가되면 이제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약간 저평가되죠. 그럼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고평가되면 또 팔고 나가거든요. 그런 예. 상황이고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엔화의 저평가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원엔 환율이 고평가돼 가지고요. 원화가 다시 말하면 엔화에 대해서 고평가돼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문제가 되고 기업들의 그 이익 감소 혹은 손해가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대응 방안 고민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들은 잘하고 계시죠? 돈맥경화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 해봤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좀 가슴이 더 답답해지네요.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덕분인지 스마트 TV, 스마트 워크, 스마트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하면 뭔가 첨단이다, 편리하다 하는 이미지를 받게 되죠. 요즘에는 도시에도 스마트를 붙여서 스마트 시티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오늘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정 교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자주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선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얼마 전에 또 뭐 UCT,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또 얘기도 있었고요. 스마트 시티 정의 좀 해주시죠. 예, 유비쿼터스 시티가 나와서 유비쿼터스를 아니잖아요. 유비쿼터스죠. 유비쿼터스 UCT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나와서 활용되기 시작한 게 한 2004년,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스마트 시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스마트 시티와 UCT가 일맥상통합니다만 지금 스마트 시티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활용이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지식정보 사회로의 그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반영시킬까 하는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지식정보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SNS나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나오는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융합 서비스를 활용할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넓어지고 좀 고수준으로 올라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각종 또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또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욕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통신 기술 해결책이 될 수 있을는지요? 그럼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많은 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90% 이상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 한 40% 정도 되는데 이 인구 비율이 한 90%까지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한 40%라고 한 30억 정도가 도시 인구인데 예. 2050년 정도 되면 한 63억이나 6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점점 더 인간의 생활이 도시 중심으로 가면서 고밀도, 고집적화되면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평이성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능형으로 관리해서 우리들이 매뉴얼하게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들. 예.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직접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주차장 관리라든가 버스 정보 시스템, 여러분들 쓰시는 버스 카드 이런 단순한 공간과 시간 에너지를 관리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지능형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나 빌딩 관리들 같은 거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도시의 어떤 하나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시티 많이 얘기가 되어야 됐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게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고 연구개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사업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시청자분들 짐작하듯이 단기적인 경기의 침체, 특히 부동산과 건설 경기에 있어서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신도시나 도시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 서비스라든가 유도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거를 사회적인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위한 서로들 간의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만이나 수도나 도시 시설 같은 거는 공동의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뭐 국회나 아니면 국민들 자체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 서비스도 규모가 그것에 못지 않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합의가 없어서 그게 공동의 투자라기보다는 수익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누가 부담을 할 거냐, 비용 부담의 주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큰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실 정부 지원하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참여 도시를 60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좀 했으면 사실 어떤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도시 계획 어떤 모델로도 우리가 소개를 하면서 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이 분야에 중국이 좀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외신을 중국이 타서 그렇지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UCT 연구개발에 올해 연도 6차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연구개발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2009년도부터 시범도시 사업을 계속해서 2009년도부터 12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한 190억 정도는 지원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범도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새로 7개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 남양주시나 강원도 삼척시 등을 비롯해서 지금 개발해온 연구 성과물들을 적용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의 시장을 아직은 예산이나 측정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도 좀 불분명하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근데 최근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부산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국내 시장을 예측을 한 숫자가 한 3,600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해외 통계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서 보면 해외 보고서에서 스마트 시티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는 스마트 그리드 주로 에너지에 관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인데요. 예. 2030년 정도의 세계 시장을 한 8,700억 불 정도로 보고 있어서 부산시의 숫자하고 좀 미스매치가 있고 아직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라고 한 숫자로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래도 아직 개념이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가 구현이 되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느끼고 네. 계시는 버스 서비스라든가 버스 정보 같은 단순한 서비스를 내지는 직접 느끼시는 못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도 요새는 번호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뒤에 그럼 그 번호 관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를 우리가 축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좀 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마트 시티 얘기 솔깃해지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 정부 좀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얘기인데요. 예. 첫 번째 포인트는 사회적인 그 합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 체감형 서비스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포럼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저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많이 이에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지금 국제적으로 그 도시들의 숫자와 도시들 거주 인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들이 행정의 주체로서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하고 서울하고 파리하고 몇몇 대도시들이 중심이 돼서 시티 프로토콜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도시들 간의 기술 표준이 아니라 기술 표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들의 표준이나 도시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중앙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지자체와 각 도시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포괄을 해서 다른 나라 도시들과 행보를 맞추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정우 교수와 함께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이모저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성공 창업 노하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창업 컨설팅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창업 아이템은요,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진 장어입니다. 상상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느낌인데 오늘 남서울대학교 전하성 교수 모시고요.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뵐 때마다 늘 참 풋풋하시고 장어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어 좋아하시는죠? 네, 장어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자, 오늘 아이템이 장어인데 장어. 뭐 사실 근데 장어 생각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 음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장어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등장한 프랜차이즈 형태가 무한리필 장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리필하면 수지에 맞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과연 수지에 맞을 것인가? 원래 비싼 음식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유통에서 좀 혁신을 만들어낸 그 프랜차이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해나 통영 같은 그 실제 그 산지에서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을 사용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군요. 산지에서 바로 그냥 그 가맹점까지 바로 직배송을 통해 가지고 유통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산지 단가와 가맹점 납품 단가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무한리필을 만들어냈고 또 그 무한리필을 도입한 어떤 가맹점의 그 원가 구조를 살펴보니까 무한리필이니까 뭐 장어고 해서 뭐 한 70-80%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한 50%대로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매장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어 가격에는 유통 구조에서 만들어내는 거품이 꽤 많이 있군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 산지 특히나 그
농수산 예, 예. 제품 같은 경우는 산지와 실제 판매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제 이 프랜차이즈 핵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유통 혁신, 원산지에서 바로 가맹점까지 어떤 뭐 하루 이틀 내에 직배송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장어를 먹으러 가서 네.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솔깃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의심이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예. 장어인 것인지 몸에 해롭지 않은 장어인 것인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장어 같은 예, 경우는 예. 어떤 뭐 장어 그러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어떤 장어에 대한 어떤 그 좀 소비자들이 믿을 만한 브랜드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사가 완전 성공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요번에 방문하셨던 그 가맹점 네네.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가맹점 역시 그 무한 리필을 이제 도입한 그런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었는데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 창업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원래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창업을 하는 분인데 실제 그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 또 A급 상권이 아니라 좀 B급 상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리필 그러니까 그 뭐 몫이 좋지 않더라도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좀 막연한 믿음 때문에 아예 B급 상권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장사 잘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뭐 손님도 별로 없고 또 예. 손님이 또 몰리면 갑자기 몰려가지고 오퍼레이팅이 안 되니까 또 찾은 손님들이 좀 불편하고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다가 본사에서 그래도 이제 그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그 오퍼레이팅 지원을 중간에 해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있어서 본사의 지원 어떤 네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무한 리필 그러면 사실 다른 창업보다는 마케팅이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오퍼레이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제 테이블마다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몰릴 때만 몰리기 때문에 뭐 실제 계속 테이블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고객도 불만을 느끼고 또 그 인건비대로 계속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오퍼레이팅 핵심으로 잡아준 부분이 예. 장어 외에 다른 반찬류 같은 경우는 다 그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어 외에는 셀프 서비스를 하고 또 실제 장어만 예. 지속적으로 갖다 주는데 또 그 오더 방식 자체도 뭐 손님들이 계속 부른다기보다는 어떤 스위치라든지 또 미리 그 사전 주문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상당히 그 오퍼레이팅 인건비를 절감을 시킨 이후에 그러면서 매장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매장이 안정화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통 구조를 혁신해서 원재재 가격을 낮추고 네네. 그다음에 또 매장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창업하는 데는 그럼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죠? 네, 창업비용은 총 한 7,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게 30평형 기준입니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이익 구조를 보니까 아까 식자재 단가 이제 50%, 인건비 예. 단가도 원래 처음에 높았지만 좀 많이 낮췄더라고요. 한 700~800만 원 선으로. 그래서 자기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한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이 안정된 수익과 매출이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창업 비용이 이제 7천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안에는 임대료는 포함이 그렇죠. 보증금 이런 예. 부분은 포함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실제 가맹비가 한 1,000만 원, 그리고 예. 실제 뭐 홍보비, 실내 인테리어비가 이제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초기 준비 비용만 이제 포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한 30평형 정도를 30평형 기준입니다. 예. 네. 요것도 근데 무한 네. 리필이긴 하지만 늘 강조하시는 입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한 리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급 상권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서비스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입소문을 타고 B급 상권에 들어가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만 무한 리필은 절대적으로 원가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그 식자재 원가가 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의 오퍼레이팅 혁신을 늘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본사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남서울대학교 전하선 교수와 함께요. 장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어떻게 창업해야 될지 여러 가지 노하우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강해지고요. 기온도 매우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파가 몰려오면서 또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인심도 꽁꽁, 날씨도 꽁꽁, 이번 설 연휴 좀 추운 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